안녕하세요. 저는 고숙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은 시장 좌판의 고춧가루처럼 맵고 간장처럼 짜디 짰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나무를 묻히는 삶, 기름때 절은 앞치마와 제 손에 깊게 팬 주름이 바로 제 인생의 훈장이었죠. 남편은 제 아들 민우가 갓 돌을 지났을 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오직 민우 하나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저보고 독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저 독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녀석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고 남들처럼 번듯한 옷 한 벌 더 입히려고 이 악물고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키운 제 아들, 김민우는 정말 금쪽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바르게 자라주었고 좋은 대학을 나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까지 했으니까요.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새빨간 내복을 제게 내밀던 날, 저는 시장 구석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다 갚았다고, 제 고생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민우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오태연이라는 아이는 어찌나 얼굴이 예쁘고 애교가 넘치는지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하고 와락 안기는데 딸 없는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 같은 닭장은 싫다고 땅을 밟고 살게 해주고 싶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한 채 사주었습니다. 하얀 울타리에 잔디가 깔린 마당, 창문으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제 평생의 꿈을 아들에게 선물한 겁니다. 민우야, 여기서 너희는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집문서를 넘겨주던 날,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걸로 된 거였어요. 제 아들의 눈물이 제 지난 세월을 전부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아들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어김없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마당에 심은 상추가 이만큼 자랐어. 태연이가 만든 파스타인데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보다 맛없어. 그런 시시콜콜한 자랑을 늘어놓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며느리 태연이도 늘 옆에서 어머니, 다음 주말에는 꼭 오셔서 저희랑 같이 바비큐 파티해요. 라며 살갑게 굴었죠. 저는 정말이지 더 바랄 게 없다고 신이 있다면 제게 참 큰 복을 주셨다고 매일 밤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늘 칼같이 오던 아들의 영상통화가 처음으로 오지 않은 날이었죠. 그날따라 가게 일이 힘들어 일찍 잠이 들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제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 전화를 받지 않을 아들이 아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며느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명랑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가, 민우는? 민우랑 연락이 되질 않는구나. 혹시 무슨 일 있니? 제 목소리는 걱정으로 잔뜩 잠겨 있었지만 며느리는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걱정하셨구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민우 씨, 지금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거의 합숙처럼 일해야 한대요. 거기가 좀 외진 곳이라 전파도 잘 안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출장을 갔다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에이,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랬죠. 워낙 급하게 떠나기도 했고요. 자기도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급하게 출장을 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보다. 아들 다 컸는데 이제 그만 걱정해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파가 안 터지는 곳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흔한가요? 그리고 제 아들은 아무리 급했어도 자기 엄마에게 말 한마디 없이 며칠씩이나 연락을 끊을 아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와 민우 씨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자기가 너무 바빠서 미안하대요라며 아들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뱃속에 10달 품고 낳아 기른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제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건 것이죠. 혹시나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저는 아들의 오랜 친구인 척 둘러대며 김민우 대리가 혹시 장기 출장 중인지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민우 씨요? 김민우 씨는 2달 전에 이미 퇴사 처리되셨는데요. 네, 퇴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달 전이라니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아들 김민우는 2달 전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며느리가 말한 출근은 뭐고 야근은 뭐란 말입니까?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 2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이 여전히 그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가출이나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서요. 하지만 친구의 대답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민우랑 연락 안 된 지 꽤 됐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요즘 태연 씨네 집안일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가에 무슨 빚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처가의 빚 문제. 그제야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난히 돈 이야기에 민감했던 안사돈의 얼굴, 명품을 좋아하고 씀씀이가 해펐던 며느리 태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 것을 귀신같이 알아챈 모양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다 전화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살갑게 제게 안부를 묻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아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민우가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는데 사실이야? 하,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민우 씨가 어머니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준비하려고 저한테만 말하고 그만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뒷조사나 하고 다니실 줄 알았으면 말이나 했겠어요?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아요. 제 아들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습니다. 민우 받고. 지금 당장 민우 목소리 듣기 전까지는 너 말 한마디도 못 믿어. 지금 지방에 있다니까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시니까 민우 씨도 지쳐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쳐서 떠나? 제 아들이 이 어미를 지쳐서 떠났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저 악랄한 것들이 제 아들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당장 차 키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제가 평생을 바쳐 아들에게 선물한 그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지쳐서 떠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칼칼한 고춧가루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 코는 아무것도 맡을 수 없었어요.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 울리고 눈앞은 잠시 아득해졌습니다. 지쳐서 떠나? 이 어미에게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시장 좌판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김치를 팔 때 작은 고사리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주던 아이였습니다. 대학교 합격증을 받아 들고는 제 앞에 큰절을 하며 어머니,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던 그런 속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내 아들이 저를 지겨워하고 피곤해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제 아들과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추악한 이간질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요. 저것들이, 저 뱀 같은 것들이 제 아들을 어딘가에 가두어두고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아득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분노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이 엄마, 나가게 좀 부탁해. 급한 일이야. 저는 곁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보던 옆가게 순이 엄마에게 소리치고는 젖은 손을 닦을 겨를도 없이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제 낡은 트럭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억지로 힘을 주어 키를 돌렸습니다. 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낡은 동반자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전원주택까지는 차로 40분. 아들이 이사한 후 수십 번도 더 오갔던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저에게 설렘과 기쁨을 안겨주던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잔뜩 싣고 우리 아들, 며느리 뭐 해먹고 사나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그 길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한 간판들과 상점들이 모두 낯설게만 보였고 옆 차선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들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제 손등 위로 시퍼런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태연 씨네 집안에 빚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곱씹을수록 지난 시간 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날카롭게 제 머리를 찔러댔습니다. 상견례 때 안사도는 은근슬쩍 자기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꺼냈었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죽는 소리네요. 우리 사위처럼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니까요. 그때는 그저 하는 소리겠거니 가볍게 넘겼습니다. 며느리 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소박하고 착한 아가씨인 줄만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명품 가방이 하나씩 늘어나 있더군요. 제가 아가, 이런 건 너무 비싸지 않니? 하고 물으면 태연이는 언제나 어머니, 이건 민우 씨가 선물해 준 거예요. 제가 하도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면서요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제 아들이 능력이 있으니 제 아내가 예쁜 것 들고 다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안사돈의 푸념은 돈을 노린 밑밥이었고 며느리의 명품 가방은 제 아들의 피를 빨아먹은 증거였다면 제 아들은 어쩌면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해야만 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으니 제 아들을 어딘가로 치워버린 것은 아닐까요?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건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정황 증거들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세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그 지옥 같은 집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언덕 위에 그림처럼 서 있는 하얀 집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자 제 아들의 행복을 위한 기도였던 바로 그 집.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그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꿀꺽 삼켜버린 하얗게 분칠한 탐욕의 성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집 앞에 트럭을 급정거하듯 세웠습니다. 타이어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태연. 문 열어.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쇠로 된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욱신거렸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온 거 다 아는 거 안다. 당장 문 열지 못해. 내 아들 내놓으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집안의 커튼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제 매서운 눈이 포착했습니다. 저 안에 저것들이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옆에 달린 인터폰에서 취직하는 소리가 나더니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왜 이러세요. 저 무서워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분노는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저런 연기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었죠. 연기 집어치워. 너 지금 당장 문 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하나, 둘. 어머니. 제발요. 이웃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민우 씨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해요. 특히 어머니를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사를 그만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커서 어머니 얼굴 볼 자신이 없대요. 제발 민우 씨 좀 그냥 쉬어주세요. 네. 저희끼리 조용히 해결할 시간을 좀 주세요. 며느리는 이제 제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습니다. 제 모정을, 아들을 걱정하는 제 마음을 역이용해서 저를 돌려보내려는 속셈이었죠. 제 아들이 저를 피한다니. 제 아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 무슨 시간을 말하는 거야? 내 아들 팔아서 빚잔치 할 시간? 아니면 내 아들 다른 곳으로 빼돌릴 시간? 어림없는 소리. 오태연, 너 똑똑히 들어. 나 오늘 여기서 절대 안 돌아가. 내 아들 얼굴 보고 내 아들 목소리 직접 듣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내가 문을 안 열면 내가 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인터폰에서 돌아섰습니다. 정말 돌아갈 생각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것들의 간을 보기 위한 탐색전일 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트럭으로 돌아가 집안의 동태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골목길 후미진 곳에 차를 대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굶주린 암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숨을 죽이고 그 집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에도 불이 켜졌지만 창밖으로 비치는 그림자는 오직 2개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 제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저는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어미니까요. 그렇게 길고 긴 피 말리는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시동을 끈 트럭 안은 바깥보다 더 한기가 느껴졌지만 저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어요. 제 온몸은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열망과 저것들에 대한 분노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생각은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저 집안에 아들이 없다면 분명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것들은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인 자정께 드디어 그 집의 현관문에 달린 센서등이 탁 하고 켜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등받이에 바싹 붙였던 몸을 앞으로 숙여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싸 보이는 실크 잠옷 위에 캐시미어 코트 하나만을 걸친 채 한 손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도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대문 밖으로 나와 분리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바로 지척에 숨어 차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듯한 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차 문을 열고 운동화 발끝으로 땅을 디디며 그녀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분리수거함 뚜껑을 열고 봉투를 집어넣는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사돈. 제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안사돈은 악 하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평정심을 되찾더니 언제 놀랐냐는 듯이 도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 훑듯 쳐다보며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그 말을, 그 잔인한 말을 제게 내뱉었습니다. 누구시죠? 처음 뵙는데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 뵙는다니.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상견례 자리에서 제 2손을 부여잡고 어쩜 이렇게 귀한 아드님을 키우셨어요, 사부인. 정말 존경스러워요라며 가식적인 미소를 흘리던 그 얼굴. 제 가게에 찾아와서는 어머니,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라며 비싼 한우 세트를 내밀던 그 손. 그 모든 것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 집, 이 땅, 이 대문. 전부 내 피와 땀으로 마련한 것인데 이 집 앞에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길이라도 잃으셨나요? 아니면 남의 집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늦은 밤에 조금 무례하시네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오만하고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이성마저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뒤집어 쓴 탐욕으로 가득 찬 악마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이 어디 너희 집이야? 이건 내 아들 집이고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사준 내 집이라고. 그런데 감히 이 집 대문 앞에서 주인을 몰라봐? 어머나 세상에. 자기 집이라고 우기시는 걸 보니 혹시 예전 주인이신가요? 하지만 법적으로 증여가 다 끝나서 소유권은 제 사위에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치매가 일찍도 온다던데. 치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힌 얼음 송곳을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집안에 저 악마들의 소나기에 잡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아들 어딨어? 닥치고 내 아들 김민우나 내놔. 저는 안사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대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야! 하는 비명과 함께 안사돈이 뒤로 나자빠졌지만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지나 굳게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어댔습니다. 문 열어. 이 악마 같은 것들아. 당장 문 열지 못하면 내가 이 문을 박살내고 말 거야. 안에서 며느리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하얀 잠옷 바람에 며느리 오태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 뒤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있는 자기 엄마를 번갈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비켜. 저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셔리를 지르며 며느리까지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죠? 제 아들에게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며느리와 안사돈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이 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야 할 판에 제가 오히려 저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경찰이 와서 모든 것을 확인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생각 마. 너희가 오늘 내 아들을 어디에 어떻게 숨겼는지 내가 이 집을 다 파헤쳐서라도 찾아내고 말 테니까. 제 눈에 서린 살기를 읽은 것일까요? 두 여자는 더 이상 제게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공포에 질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제 아들의 흔적을, 저들의 범죄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을 옮겼습니다. 제 아들의 공간, 제 아들의 서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어머니, 거긴 안 돼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며느리의 절박한 외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외침은 저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제 확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토록 필사적으로 막는 것을 보니 저곳에 아들의 서재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두 칸씩 성큼성큼 계단을 뛰어올라
망설임 없이 아들의 서재 문손잡이를 잡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시절부터 읽어온 책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던 거대한 책장은 마치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던 컴퓨터와 커다란 모니터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이 매일 아침 그날의 계획을 적던 다이어리와 제가 선물했던 비싼 만년필이 놓여있던 책상 위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은 처음부터 주인이 없었던 것처럼 차갑고 생경한 공기만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땀, 아들의 채취, 아들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문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어느새 뒤따라 올라온 며느리는 그런 제 어깨를 붙잡고 준비라도 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민우 씨, 다 정리하고 떠났다니까요. 이 집에서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특히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손으로 전부 다 내다버린 거라고요. 어머니의 그 지긋지긋한 기대와 간섭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지긋지긋한 기대와 간섭이라니. 뻔뻔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10년도 더 된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잠옷으로 입기 편하다며 버리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준 낡고 해진 책가방을 이게 내 첫 보물이라며 창고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정이 많고 물건의 소중함을 아는 아들이 자신의 모든 역사가 담긴 물건들을 이렇게 미련 없이 내다버렸다고요? 그것은 아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것들이 아들의 존재 자체를 이 집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벌인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옆방인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옷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아들의 정장과 셔츠, 편안한 일상복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며느리의 화려하고 값비싼 옷들과 제가 이름도 모르는 명품 가방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보란듯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칫솔과 면도기는 보이지 않았고 제가 늘 챙겨주던 스킨과 로션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침실 서랍장 안에도 신발장 안에도 그 어디에도 제 아들의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제가 평생을 바쳐 선물한 집은 완벽하게 김민우라는 한 사람을 지워낸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1층에서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안에 무슨 일입니까?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 2명이 거실에 서 있었고 안사동과 며느리는 이미 그들에게 달려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양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밤늦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와서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제 남편은 저 사람의 등살에 못 이겨 집을 나갔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희를 괴롭혀요. 두 경찰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저를 아들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문제 있는 시어머니로 단정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이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며칠째 연락 한 통 없고 집에 와보니 아들의 모든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저 여자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들이 제 아들을 어딘가로 빼돌리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을 제대로 수색해 주십시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경찰이 귀찮다는 듯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엄연한 성인입니다. 본인 의지로 집을 나가셨을 수도 있는 문제고 부부간의 일인데 저희가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물건을 직접 치우고 나가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부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건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실종 사건이고 어쩌면 납치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 절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과대망상 환자 취급하는 눈치였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이 떠난 것도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어머니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실감 나는 눈물 연기에 젊은 경찰의 마음은 완전히 넘어가 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아드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침입? 업무방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아들 집인데 주거침입이라니.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절규를 소란으로 치부하고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법도, 공권력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 악마들의 교활한 거짓 눈물과 계산된 연기 앞에서 진실은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것을요.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의 등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며느리와 그 곁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안사돈의 얼굴을 제 두 눈에 그리고 제 영혼의 사진처럼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 오늘 너희의 그 표정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마. 내 반드시 내 아들을 찾아내고 너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오늘 내가 당한 이 모욕과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주는 그날, 너희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 차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야 말겠다. 저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현관문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두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들의 경계심은 완전히 풀렸을 겁니다. 힘없는 늙은이가 해봐야 별 수 있겠어라며 저를 비웃고 있겠죠. 마음껏 비웃어라. 너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자식을 잃은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아주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줄 테니. 엑셀을 밟는 제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슬픔과 두려움은 분노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강철보다 단단한 결심뿐.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온 저는 그러나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뿌연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는 목적지도 없이 한참이나 차를 몰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을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눈은 퀭했고 핏발이 서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이글거리고 있었죠. 슬픔에 잠겨 주저앉을 시간 따위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아들은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저 악마들보다 더 냉철하고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차를 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아들에게 집착하는 늙은이 취급할 뿐이었죠. 그렇다면 모든 증거는 제 손으로 직접 찾아야만 합니다. 저것들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깨부수고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물증 말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말했던 처가의 빚 문제. 그리고 2달 전에 회사를 그만둔 아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분명 돈이 얽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저는 아들이 주거래로 이용하던 은행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 입던 허름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남루한 행색이 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했죠.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고 단정한 여직원은 제게 상냥하게 웃으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었습니다. 아들 통장 거래 내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김민우라고 합니다. 직원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아니시면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제법 때문에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아들의 사진과 제 주민등록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실종 상태예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며느리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요. 엄마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큰돈이 빠져나갔는지 무슨 금전적인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야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지만 제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옆에 있던 상급자에게 다가가 무언가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법적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아들이 얼마나 성실한 아이였는지, 며느리와 안사돈이 얼마나 수상한 행동을 보였는지 눈물을 삼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점장님. 만약 지점장님의 아드님이 이유도 없이 사라지고 며느리가 당신이 싫어서 떠났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을 압니다. 이건 제 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제 아들의 생사가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으려는 어미의 마지막 발버둥입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제 얼굴과 서류들을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원칙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어머님의 심정을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제가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어머님께서 경찰에 정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그 즉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드님께서 최근에 거액의 대출을 받으셨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보증을 서준 내역이 있는지 정도는 제가 확인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점장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서류 양식을 챙겨주며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주었죠. 저는 은행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저를 범죄자 취급하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합법적인 절차라는 무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민원실에 서류를 제출하자 의외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서장 직인으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을 때 아까 그 지점장이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서류를 검토한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린터에서 출력된 몇 장의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들의 최근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2달 전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급여 통장, 적금 통장, 심지어는 제가 결혼할 때 보태주었던 주택 자금 통장에 남아있던 돈까지 모든 통장에서 돈이 전부 빠져나가 단 하나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3억 7천만 원. 제 아들이 평생 모으고 제가 평생을 바쳐 보태준 모든 것이었습니다.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주현숙 무역이었습니다. 현숙 무역? 낯선 회사 이름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숙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조카, 동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철이는 비록 공부는 못해서 대학은 못 갔지만 컴퓨터 하나는 귀신같이 다루는 영리한 녀석이었습니다. 저와는 아들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죠. 동철아, 고모다. 너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회사 하나만 좀 알아봐줘. 이름은 현숙 무역이야. 수화기 너머로 동철이의 타자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동철이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모, 이 회사 좀 이상한데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무슨 허름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대표자 이름이 오현숙이에요. 오현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현숙은 바로 안사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매어 그 피와 땀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아들을 어딘가로 치워버린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동철이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민우가 새 차를 뽑았다며 제게 자랑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자동차였는데 무슨 블루링크인가 하는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다고 신기해했었죠. 특히 주차 위치를 깜빡했을 때 내 차 찾기 기능으로 바로 찾을 수 있다며 제 앞에서 직접 시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고 타박하자 아들은 혹시 모른다며 제 낡은 수첩에 그 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적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동철아, 민우차 현대차야. 그 스마트폰으로 차 위치 찾는 거, 블루링크인가 뭔가 하는 거. 내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아. 제 다급한 외침에 컴퓨터에 익숙한 동철이는 금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 블루링크요? 네, 알아요. 고모,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 지금 바로 불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겨 아들의 필체로 적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한자 한자 정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잠시 후 동철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고모, 찾았어요.
그런데 차가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닷새 전부터 계속 한 곳에 서 있어요. 위치가 서해안 쪽 항구인데요. 여기는 거의 어선들만 드나드는 작은 포구인데. 서해안의 작은 포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전부 빼앗고 이제는 차까지 빼앗아 항구에 버려두었다. 아니, 어쩌면 제 아들을. 저는 더 이상 끔찍한 상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점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은행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트럭에 올라타 망설임 없이 서해안을 향해 핸들을 꺾었습니다. 이제 단서는 명확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 그 지옥의 항구로 가야만 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서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항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심장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그저 돈만 빼앗기고 어디선가 마음고생만 하고 있는 것이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기도하며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창 밖으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끼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점점 더 삭막해졌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건물들은 사라지고 낡고 허름한 건물들과 드문드문 보이는 횟집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마침내 조카가 말해준 그 작은 포구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오후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갈매기들의 끼룩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낡은 어선들은 마치 유령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카가 보내준 위치 정보를 따라 항구의 가장 구석진 공영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들, 민우의 차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홀린 사람처럼 아들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 문은 잠겨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정리라도 한 것처럼 개인적인 물건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죠. 마치 그 전원주택의 서재처럼 이 차 안에서도 제 아들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망연자실하게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넓은 항구에서 어디서부터 아들의 흔적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제 트럭에서 아들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해맑은 내 아들의 얼굴. 저는 그 사진을 부적처럼 품에 안고 무작정 항구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작은 식당과 선구점, 그리고 어부들이 잠시 쉬어가는 허름한 다방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가장 먼저 눈에 띈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인부들 몇몇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최대한 공손하게 아들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람 좀 보셨을까요? 제 아들인데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연락이 끊겨서요. 아주머니는 제 얼굴과 사진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 여길 오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던 선구점에도 다방에도 들어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못 봤어요. 기억에 없는데요.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이방인인 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폐쇄적인 그들만의 공동체였습니다. 저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해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희망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 건가?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쯤 저는 항구 한쪽 구석에서 홀로 낡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구부정하고 얼굴에는 바닷바람에 깊게 팬 주름이 가득한 전형적인 늙은 뱃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여쭐 게 있습니다. 노인은 제 말에 대꾸도 없이 무심한 눈길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그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아들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 아들입니다. 노인은 마지못해 사진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심했던 눈빛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발요. 뭐라도 좋으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 절박한 목소리에, 제 눈에 고인 눈물에 노인의 마음이 움직인 것일까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총각. 본 것 같기도 하구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언제 보셨습니까? 누구랑 같이 있었나요? 제 다급한 질문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닷새 전인가 해질녘이었지. 저쪽 부두에서 웬 험상궂게 생긴 놈들 두어 명이랑 같이 서 있는 걸 봤어. 총각 얼굴이 흑빛이었지. 꼭 나라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험상궂은 놈들이요? 그리고요? 그 뒤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놈들이 이 총각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더구만. 오 사장네 섬으로 들어가는 그 더러운 배에 태워서 갔어. 총각이 배에 타기 싫어서 버티는 것 같았는데 놈들 중 하나가 귓속에다 대고 뭐라고 막 윽박지르니까 결국엔 제 발로 타더라고.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쯧쯧. 오 사장네 섬.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오 사장이요? 그게 누굽니까? 그러자 노인은 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으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근방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질이지. 저기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 섬 전체가 그놈 땅이야. 거기서 엄청난 규모의 양식장을 한다는데 겉으로는 전복이니 뭐니 비싼 것만 키운다고 알려져 있지만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 나라에서 잡지도 못하게 한 희귀 상어를 몰래 키워서 중국 검은 돈 받고 넘긴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어. 그래서 한번 그 섬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비밀을 알아서 무트로 다시 못 나온다는 말도 있고. 아주 지독한 놈이야. 노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안개에 쌓인 검은 섬 하나가 유령처럼 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런 범죄 소굴로 끌려갔다고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오 사장이라는 사람, 이름 전체를 아시나요? 이름, 오 뭐라더라. 오칠성이던가. 그래, 오칠성이야. 오칠성. 오. 며느리의 성씨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쩍 하는 굉음과 함께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오 사장은 바로 며느리의 아버지,
제 사돈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족 전체가 한 통속이 되어 제 아들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빼앗고 빚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는 자신들의 불법 사업에 내 아들을 노동력으로 부리기 위해 데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새로 피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등지고 선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 눈은 이제 눈물이 아닌 불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섬, 저 악마의 섬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저곳이 용의 소굴이라 한들, 지옥의 아귀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 한들,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 것입니다. 항구를 떠나 저는 다시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구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섬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저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치밀하고 악랄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로 혼자서 감정적으로 덤벼들었다가는 저 역시 아들과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는 동네의 경찰서가 아닌 항구가 속한 지역의 해양경찰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은행에서 확인한 3억 7천만 원의 행방, 안사돈 명의의 유령회사 항구에 버려진 아들의 차, 그리고 늙은 뱃사람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그들도 움직여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증언만으로는 저희가 함부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오 사장이라는 분이 이 지역 유지라 저희도 명확한 물증 없이는 움직이기가 곤란합니다. 아드님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영상 증거라도 있으면 모를까요? 영상 증거라니.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사진 한 장 찍어두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해양경찰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오 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 자신과 제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조카 동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철아, 고모다. 지금 당장 짐 챙겨서 서해안으로 내려와야겠다. 사람이 하나 필요해. 저는 동철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동철이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알았어요, 고모.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주소 찍어주세요. 그 든든한 목소리에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외롭고 끔찍한 싸움에 저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철이가 씩씩한 얼굴로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밤새 세워둔 계획을 동철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저 섬의 일꾼으로 위장해서 들어갈 거다. 들어가서 민우를 찾고 저놈들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부려먹는 증거를 우리 손으로 직접 확보해야 해. 그 증거가 있어야만 경찰을 움직일 수 있어. 동철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고모. 고모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놈들, 제가 아주 박살을 내놓을게요. 저와 동철이는 곧바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항구 근처의 작업복 전문점에 들러 가장 낡고 허름한 옷과 장화,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책 넓은 모자를 샀습니다.
새 옷에 일부러 흙먼지를 묻혀가며 최대한 일에 찌든 인부처럼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 늙은 뱃사람이 알려준 오사장의 섬으로 들어가는 배가 출발하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부두 한쪽에는 듣던 대로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녹이 잔뜩 슬어있는 작은 작업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 앞에서는 인상 험악한 관리인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인부들을 관리하고 있었죠. 저와 동철이는 최대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주눅든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반장님, 여기서 일꾼 구한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요. 저희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돈이 급해서 그럽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와 동철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더욱더 비굴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귀찮다는 듯이 손짓을 했습니다. 마침 사람 필요했는데 잘 왔어. 일단 타. 신분증은 섬에 들어가서 맡겨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니. 그 늙은 뱃사람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다른 인부들 틈에 섞여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인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표정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저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텅 빈 눈동자에서 저는 제 아들 민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가 부웅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자챙을 깊이 눌러 쓴 채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선 동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철이도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두려움으로 차가워진 제 심장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배는 검은 섬을 향해 느릿느릿 나아갔습니다. 안개에 쌓여있던 섬의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비릿한 물냄새에 섞여 들어오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다 위에는 거대한 검은 성곽처럼 수십 개의 해상 가두리가 섬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이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희를 태운 배가 섬의 작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저는 장화 아래로 미끌거리는 기름기와 갯벌의 감촉을 느끼며 마침내 악마의 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악마의 섬에 내디딘 첫 발의 감촉은 미끌거리고 질척하고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섬 전체를 감싼 거대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때문인지 공기 중에는 썩은 생선 비린내와 정체 모를 사료 냄새 그리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희는 관리인에게 이끌려 섬의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거대한 실내 사육장 건물들이 창문 하나 없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밤낮 없이 웅하는 거대한 기계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낡은 CCTV와 인부들을 감시하는 관리인들의 매서운 눈초리는 이곳이 거대한 야외 감옥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직 땅바닥만 쳐다보며 기계처럼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희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것이 거세된 완벽한 공허. 저는 저 넉나간 얼굴들 속에서 제 아들 민우의 모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희는 곧 인부들의 숙소로 보이는 낡고 거대한 가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진 함석 지붕과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판자벽.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끔찍한 몰골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저희를 그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수십 개의 낡은 2층 침대가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퀴퀴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오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앞으로 너희들이 지낼 곳이다. 짐은 아무데나 풀어놓고 저기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너희들 신분증이랑 휴대폰 전부 이리 내놔. 여기선 그런 거 필요 없어. 잃어버리면 우리가 책임 못 져주니까 퇴소할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까. 관리인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커다란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인부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자루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와 동철이도 미리 준비해 온 가짜 신분증과 낡은 휴대폰을 꺼내 자루에 넣었습니다. 제 진짜 휴대폰은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제 목숨처럼 숨겨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곧바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실내 사육장으로, 동철이는 바깥의 해상 가두리로 배정받았죠. 창문 하나 없이 푸르스름한 인공 조명만 가득한 사육장 안은 숨막히는 비린내와 화학약품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인부들을 따라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냉동 사료 포대를 끌어다가 상어 치어들이 있는 수조에 던져 넣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곳의 일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팠고 축축하고 역한 공기는 제 폐를 갉아먹는 듯이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제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초조감이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척하며 저와 함께 일하는 수십 명의 인부들을 한 명 한 명 몰래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 아들 민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부들이 거대한 식당으로 꾸며진 또 다른 가건물로 향했습니다. 식사라고 나온 것은 멀건 국에 밥 한 덩이, 그리고 시커먼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마저도 허겁지겁 입안에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저는 밥을 받을 생각도 잊은 채 식당 안의 모든 얼굴들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동철이도 양식장에서 돌아와 제 곁에서 함께 민우를 찾았지만 제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모, 아무래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헛짚은 걸까요? 동철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이 섬에 있어. 틀림없어. 제 직감이, 제 온몸의 세포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자리, 앞자리에서 들려오는 다른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아들도 이 지옥 같은 곳 어딘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실내 사육장에서, 동철이는 해상 가두리에서 눈에 불을 켜고 민우를 찾았지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할 무렵 사흘째 되던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식줄에 서서 무심코 식당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고라고 쓰인 그 문은 다른 인부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가는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으로 다른 인부들과는 조금 다른 옷차림을 한 몇몇이 식판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희처럼 흙먼지 묻은 작업복이 아닌 비교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도 조금 더 돌아 보였습니다. 저곳은 뭐지? 저는 동철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아픈 척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저는 창고 문틈으로 안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그 안은 저희가 쓰는 식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공간이었지만 식탁 위에는 흰쌀밥과 김이 나는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관리인들이나 혹은 특별 대우를 받는 소수의 인부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창고 가장 안쪽 구석, 등을 보이고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쑤셔 넣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유난히 넓은 어깨,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제 아들 김민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민우야 하고 부를 뻔했습니다. 간신히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손으로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칸막이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찾았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이어 밀려오는 처절한 슬픔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아들이 창고에서 나와 제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볼은 해쓱하게 들어간 얼굴. 노동에 지쳐 초점을 잃은 텅 빈 눈동자. 무엇보다 저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아들의 다리였습니다. 아들은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들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칸막이 안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내 금쪽 같은 자식. 먼지 하나 묻을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 저런 끔찍한 몰골로 이 지옥섬을 떠돌고 있었다니.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음산한 사육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제 목숨을 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틈틈이 관리인의 눈을 피해 작업복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관리인들이 인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는 장면을, 지쳐 쓰려진 인부를 발길질로 일으켜 세우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수조벽을 힘겹게 청소하며 다리를 절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 제 눈물과 함께 휴대폰 영상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몇 번이고 흔들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 악마들의 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이자 내 아들을 구해낼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작은 휴대폰은 이제 저들의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모였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목숨을 걸고 휴대폰에 저들의 만행을 기록했습니다. 관리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 인부들에게 가짜 빚을 어떻게 부풀리는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한 끔찍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제 아들 민우를 직접 만나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함께 이 지옥을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다른 인부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다른 곳에서 했고 잠을 자는 숙소도 저희가 있는 가건물이 아닌 관리소 뒤편에 있는 작은 별채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사돈의 사위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감시와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동철이와 함께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철이는 며칠간 해상 가두리에서 일하며 섬의 지리와 관리인들의 교대 시간,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시간대를 모두 파악해 두었습니다. 고모, 저쪽 서쪽 고주로 가면 예전에 쓰다 버려둔 작은 선착장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가려면 사료 창고랑 폐기물 처리장을 지나야 하는데 거긴 밤에 순찰을 잘 안 돌아요.
밀물때가 되면 작은 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인들은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해이해져요. 그때를 노려야 해요. 동철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관리인들은 인부들을 모두 숙소로 들여보내고는 자기들끼리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그들에게도 휴식 시간인 셈이었죠.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동철이에게 망을 보게 하고 빗소리를 방패 삼아 관리소 뒤편의 작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별채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 작은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 제 아들 민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민우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가 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고 저를 보는 눈빛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고 싶었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검지를 제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나다 엄마야. 조용히 들어. 널 구하러 왔어.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밀어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빨리 나가세요.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여기서 빚 다 갚고 나갈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 사업에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거 다 갚으려면 여기서 일해야만 해요. 어머니까지 위험해지실 수 있어요.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 악마 같은 것들이 제 아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을 주입시켜 놓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정신 차려, 내 아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이거 봐. 저는 아들에게 은행 거래 내역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전 재산이 안사돈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기록이었죠. 그리고 제가 몰래 녹화한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리인들의 괴팍한 모습과 그들이 인부들의 빚을 조작하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볼수록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그녀의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마침내 아들은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부둥켜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잖아. 엄마가 너 데리고 나갈 거야.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동철이와 세웠던 탈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새벽 2시에 여기서 빠져나갈 거다. 서쪽 곳 선착장으로 가면 고모가 미리 섭외해 둔 배가 와 있을 거야. 아들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과 체념이 아닌 분노와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별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관리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저와 민우를 보고는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사육장 아줌마 아니야? 너가 왜 여기에 있어?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인은 고함을 지르며 저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뒤에 숨어 있던 아들 민우가, 그리고 별채 밖에서 망을 보던 동철이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동철이는 밖에서 관리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민우는 넘어진 관리인의 위로 몸을 날려 그를 제압했습니다. 고모, 먼저 가세요. 여긴 제가 막을게요. 동철이가 외쳤습니다. 저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고 별채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다른 관리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된 겁니다. 뛰어, 아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어와 민우는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서쪽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거대한 산소 공급 장치의 기계 소음을 방패 삼아 달렸고, 미끄러운 수조 옆 통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나 사료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등 뒤에서는 관리인들의 고함 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저희를 쫓아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들은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끌다시피 하며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저와 제 아들은 영원히 이 지옥섬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선착장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갯벌은 발이 푹푹 빠져 한 걸음을 내딛기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는 적이 있다. 잡아. 하는 관리인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 아들 민우는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약속된 장소인 낡은 선착장 끝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아들. 다 왔어. 저희가 선착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희를 쫓아온 관리인 중 하나가 던진 돌멩이가 다리를 절고 있던 민우의 어깨에 정통으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민우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쓰러진 아들을 뒤로 하고 달려오는 관리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들아. 내 아들한테 손 떼지 마. 저는 옆에 있던 부서진 사료 상자의 널빤지를 집어들고 미친 사람처럼 휘둘렀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며 단련된 제 팔심은 웬만한 남자 못지 않았습니다. 제 서슬퍼런 기세에 관리인들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동철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희를 따라잡은 동철이는 가장 앞에 있던 관리인에게 몸을 날려 그를 갯벌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고모, 민우 형 데리고 빨리 배에 타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철이의 외침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쓰러진 민우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비틀거리며 선착장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6일 전 제게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었던 그 늙은 뱃사람이 자신의 작은 통통배 위에서 초조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취해 제 전 재산을 다 털어 목숨값으로 지불하며 부탁해둔 것이었죠. 어서 타시오. 늦으면 다 죽어. 노인의 재촉에 저와 민우는 비틀거리며 배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동철이도 관리인들을 따돌리고 재빨리 배에 올라탔습니다. 노인은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시동을 걸었습니다. 푸드드득 하는 소음과 함께 저희를 태운 배는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떠나온 선착장 위에서 관리인들이 분을 이기지 못해 발을 구르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정신을 잃은 듯한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비와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철이는 묵묵히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배는 마침내 불빛이 가득한 육지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늙은 뱃사람에게 약속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며 그의 안전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철이에게 차를 몰게 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해양경찰청 본부로 향했습니다. 동네 파출소나 지역 해경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안일함과 부패에 제 아들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해양경찰청에 도착했을 때 저희의 꾀죄죄한 몰골에 당직을 서던 의경은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당신들 책임자 나오라고 해. 여기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이 달린 증거가 있단 말이야. 제 고함 소리에 안에서 상황실장으로 보이는 높은 계급의 경찰이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희를 보았지만 제가 내민 휴대폰 속 영상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그리고 이내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내 아들이 저 악마의 섬에서 구출된 산증인입니다. 지금 당장 병력 출동시키지 않으면 이 영상 들고 방송국으로 갈 겁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 있는 현대판 노예섬, 아주 온 세상에 대서특필되게 해줄 테니까. 제 단호한 태도에 상황실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무장한 해경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청사 안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고속단정을 타고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악마의 섬을 향해 출동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동철이와 함께 경찰청 사무실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해경은 섬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사돈인 오칠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모든 관리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섬에 갇혀있던 수십 명의 인부들도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무트로 끌려온 범죄자들이 해경청사 안으로 줄줄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사돈, 오칠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안사돈은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년이 어떻게.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아들 민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조사하러 온 형사 앞에서 그동안 저 악마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장인어른의 사업 자금을 횡령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 빚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협박했어요. 이 섬에서 평생 일해서 그 돈을 갚는 것만이 어머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 태연이도 매일같이 전화해서 울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정말 그 모든 것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취조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저 악마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제 아들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길고 어두웠던 밤을 밀어내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에게도 드디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섬에서 빠져나온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해안 외딴섬, 대기업 출신 사위 상대로 인권유린 자행한 현대판 노예섬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저희가 겪은 일은 하루아침에 전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해양경찰청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저희 모자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아우성을 쳤습니다. 저는 탈진 상태인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저를 향해 터지는 수많은 플래시를 제 몸으로 막아서며 간신히 병원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탈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근육 파열, 그리고 관리인들에게 맞아서 생긴 어깨와 다리의 인대 손상까지. 의사는 아들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실 침대에 누워 며칠 동안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분노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와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날리고 제 인생까지 망쳤어요. 저는 살아있을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하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나쁜 건 저놈들이지 사랑을 믿은 너는 죄가 없어. 그러니 절대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알겠지? 이 어미가 있잖아. 이 어미가 다 바로잡을 거야. 저는 매일 밤 아들의 곁을 지키며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만큼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사돈 오칠성과 안사돈, 그리고 섬의 관리인들은 전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파면 팔수록 끝도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오갈 데 없는 다른 인부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거액의 빚을 뒤집어 씌우고 섬에 가두어 노예처럼 부려왔던 것이죠. 그들이 지난 수년간 착취한 돈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던 마지막 한 사람, 제 며느리였던 오태연도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태연이는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그 순간까지도 제 아들의 카드로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에도 아들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를 담당했던 형사가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저의 간곡한 설득에 마지못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 모자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법정 안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사돈 일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수척해진 얼굴로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이 재판장을 노려보고 있었죠. 특히 안사돈과 태연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주를 퍼붓는 듯한 증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꼿꼿하게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제 아들 민우를 사기극의 공범으로 몰아가려 애썼습니다. 민우가 처가의 불법적인 사업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돈을 가져다주고 섬에 들어가 일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죠. 또한 저를 아들에게 병적으로 집착하여 가정을 파탄낸 비정상적인 시어머니로 매도하며 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제가 목숨 걸고 찍어온 영상 증거와 섬에서 구출된 다른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증언들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제 아들 민우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모두의 우려와는 달리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담 치료를 통해 아들은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은 상태였죠. 아들은 떨렸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저 악마들이 자신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했는지를 조목조목 증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아내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제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것이 진정한 남자의 책임감이라고 말했고,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죄인은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바로 저들입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 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주범인 사돈 오칠성은 특수감금, 강제노동, 사기, 횡령, 국제보호종 불법 포획 및 밀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그의 아내인 안사돈과 며느리 오태연 역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섬의 관리인들도 모두 중형을 피하지 못했죠. 재판장이 피고인 오칠성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안사돈과 태연이는 안 돼 하고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그 어떤 동정심도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아들이 다시 자신의 인생을 되찾게 되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된 후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전원주택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기에 의한 증여였음을 입증하여 며느리에게 넘어갔던 집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 집은 저희 모자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단 하루도 그곳에서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시세보다 조금 싼 값에 급하게 팔아버렸고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작은 상가를 얻어 저의 평생 꿈이었던 고숙잔의 반찬 가게를 새로 열었습니다. 서울의 시장터처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정겹고 따뜻한 인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 가장 든든한 동업자이자 직원이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저와 함께 수산시장에 나가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고 낮에는 제 곁에서 서툰 솜씨로나마 나무를 다듬고 저녁이면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그 떠들썩한 사건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저희는 그저 매일매일 성실하게, 정직하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맛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았는지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도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이제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고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들은 가끔 바다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저를 구하러 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저는 아들의 등을 툭 치며 대답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어미는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었어도 기어이 너를 찾아내고야 말았을 게다. 오늘도 저희 반찬 가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게 안은 맛있는 냄새와 손님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한 단골 손님이 간 무친 겉절이를 맛보고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외칩니다. 사장님 손맛은 진짜 국보급이야. 아드님은 이런 어머니 둬서 정말 좋겠네. 그 말에 제 옆에서 배추를 다듬던 아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저도 아들을 보며 마주 웃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세상 가장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림 같은 전원주택, 안락하고 편안한 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비록 제 인생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맵고 조금 더 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제 곁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모자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